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런 IPO죠. 코어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3월 28일 올해 최대 IPO로 평가받고 있는 코어이브의 나스닥 데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IPO였는데요. 근데 그런 뜨거운 관심이 다소 무색해지게 정작 데뷔 이래 코어이브 주가 흐름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0.00%라는 완전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죠. 실제로 장중에 당일 코어이브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상장하고 직후에는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그 상승분을 또 한번 반납하는 그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다소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모가인 $40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월 28일 당일 나스닥 지수가 무려 2.70%나 하락을 하면서 좀 장 상황이 부진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보합세만으로도 나름 선방한 것 아니냐 그런 평가도 있었지만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크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첫날 퍼포먼스는 다소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IPO들은 이 기업이 상장 첫날 어느 정도 수준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기업 공개 시장을 판가름하는 그런 시금석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뭔가 상승하는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매수세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보합세에서 끝이 났다?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좀 불안감이 현실화된 것일까요?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이었던 3월 31일 코어이브의 주가는 7.3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확실히 신규 상장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 또 코어이브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에서 그렇게까지 열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보여진 느낌이죠. IPO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월스트리트는 지금 상장을 한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코어이브를 바라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코어이브라는 기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래도 혹시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은 코어이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임대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2017년에는 원래 암호화폐 채굴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일찍부터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도입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까닭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AI 인프라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되었죠. 실제로 기업 히스토리를 살펴보시게 되어도 여기 2021년부터 Deployed largest fleet of NVIDIA A40 GPUs in North America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엔비디아 A40 GPU 플리트를 운영을 했다. 이런 식의 히스토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찍부터 엔비디아와 가장 높은 등급의 엘리트 파트너십을 달성을 하면서 그 기업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대량으로 구매한 그 GPU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운영해온 기업이 바로 코어이브입니다. 아주 러프하게 코어이브의 사업 모델을 요약하면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란 말로 축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찍이부터 엔비디아와 다져놓은 이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GPU,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구축해서 거기서 나오는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와 같은 BM으로 디지털 임대업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AI 혁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막 시작되었을 뿐이고 하나의 변곡점에 우리는 지금 인플렉션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젠슨 황이 이번 GTC 키노트 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AI 붐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AI 붐의 주역인 엔비디아와 최상위 등급 파트너사로 존재하면서 또한 이번 IPO에도 엔비디아가 코어이브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두 기업은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AI 시대 속 엔비디아의 수혜주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기업이 바로 코어이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어이브는 3월 3일에 상장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본격적인 IPO 준비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47에서 $55 정도의 공모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상장 직전에 주당 $40 수준으로 공모가를 낮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최대 $265억 수 있었던 기업이 한순간에 $190억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지금에 와서는 희석된 내용들이나 이런 걸 포함했을 때는 조금 변동이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폭으로 공모가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상장 직전에 공모가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어이브의 CEO는 거시경제 역풍이 매우 크다. 시장의 매수 관심 수준에 맞춰서 거래 규모를 조정하거나 축소해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말해 지금 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하향 조정해서 상장을 하게 됐다라고 해명을 한 것이죠. 코어웨이브의 IPO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It was supposed to be one of the splashiest IPOs of the year. 올해 가장 눈에 띄고 가장 화려한 그런 IPO 중 하나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작 이 코어웨이브의 상장은 이 AI 산업 전체와 그리고 이 신규 상장 시장 모두에게 있어서 대단히 좀 안 좋은, 좀 휘청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기술적 조정장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롯해서 꼭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공개될 때마다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료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 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상장을 했으니 새로 상장한 코어웨이브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상장을 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이런 IPO 시장이 요즘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로 이 르네상스 IPO ETF라고 기업 공개를 하는 기업들을 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요. 이 S&P 500과 더불어 비교했을 때 S&P 500 역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조정장에 들어섰지만 IPO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빠르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이런 작은 소규모 기업들, 이제 막 상장을 마친 기업들은 거시경제 압박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S&P 500 전체의 어떤 시장의 상황과 비교해서 더 IPO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기업 공개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좀 다소 냉랭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코어웨이브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평가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이 기업의 우려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IPO에서도 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바로 둘째 날인 거래일에서도 7% 넘는 주가 낙폭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막대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상장 신고서에서 코어웨이브가 제출한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요, 매출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매출 증가폭 덕분에 이 기업이 또 굉장히 주목받는 IPO 대여가 된 것도 있죠. 이 증가하는 추세가 너무 가팔라서 그냥 얼핏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은 야, 이게 1년 사이에 벌어진 전년 동기 대비의 어떤 증가인가 막 싶기도 한데, 사실 날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분기별 성장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출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영업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어웨이브는 기본적으로 GPU를 대량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임대하는 디지털 임대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GPU를 사야 하고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요. 아주 단순히 말해 설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고정비 지출이 큰 그런 사업 모델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cost of revenue, 이 판매 원가와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이 인프라 비용이 정말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분기 들어서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런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코어웨이브는 막대한 부채를 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리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 기준의 현행 부채와 작년 말 기준의 현행 부채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몇 배에 가깝게 이 부채 규모가 뛴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장기 부채까지 포함한 총 부채 규모 역시 3배 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부채가 정말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빠르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무슨 돈으로 하느냐, 다 빌려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무 건전성 문제가 분명히 좀 우려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코어웨이브에 대한 월스트리트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이 기업이 너무나도 특정 매출 스트림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 상장 신고서에서 공개가 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여기서 이 largest customer was Microsoft.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이 코어웨이브의 가장 큰 고객인데 which accounted for 35% and 62% of our revenue respectively. 이제 2023년과 2024년 각각 2023년에는 35%, 2024년에는 무려 62%의 매출 비중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한 곳이 담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어웨이브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하나의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러니 이 가장 큰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그 두 번째 되는 고객사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전체 매출의 77%가 이 탑 2 고객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 두 개의 고객만 마음을 돌리게 되면은
완전히 이 매출이 팍 꺾일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우려를 더할 만한 지점으로 이 코어웨이브는 We anticipate that we will continue to derive a significant portion of our revenue from a limited number of customers. 우리 앞으로 당분간 이 foreseeable future 앞으로 좀 눈에 띄는 이 단기간의 근미래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이 우리 매출의 거의 상당 비중이 아주 제한된 숫자의 고객들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매출 다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코어웨이브 좀 그만 쓸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데이터 센터도 많이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 제동이 걸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지어갈 텐데 그 가운데 코어웨이브에 대한 비중 좀 줄일까? 하고 나서기라도 하면은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는 정말 심대한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맹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자의 부재입니다. 코어웨이브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임대업을 구가하고 있는데 디지털 임대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GPU를 사서 그거를 소분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기술력,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 격차가 다른 팹리스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거 쓰기 싫으면 말던가 너네가 아쉬운 거지 라는 식의 태도로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의 칩을 현재로서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코어웨이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장은 코어웨이브가 가장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고 있고 GPU 임대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제일 매출 규모도 크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어웨이브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네비우스나 람다랩스나 여러 가지 동종업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과 코어웨이브의 서비스가 질적으로 압도적인 어떤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이가 나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 이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이들이 엔비디아 칩을 쓴다라는 것인데 네비우스나 람다렉스도 엔비디아 칩을 구매해서 이걸 임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GPU 분야에서 재임대 사업자들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업자로부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임대해와서 또 임대를 주는 더 소분하여서 마치 위워크처럼 임대하고 또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존재를 해서 이런 AI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자체가 굉장히 레드오션이고 그 가운데에서 또 코어웨이브가 그렇게까지 특장점을 보유한 기업은 아니다라는 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헤지펀드를 포함한 135개 기관, 135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0% 수준이 그들이 They didn't think CoreWeave had a sustainable moat.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다. 이런 해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응답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코어웨이브의 주가에 대해서 It's radioactive and I think every investor knows that. 지금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투자자들 또한 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을 만큼 코어웨이브의 사업 모델이 그렇게까지 견고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에서 월스트리트가 코어웨이브를 바라보면서 하는 우려 중 하나는 계속해서 AI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저렴해지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나씩 말씀을 들어볼게요. AI 기술은 출시 이후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딥시크를 포함해서 여러 오픈소스의 이제 모델들도 굉장히 양질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컴퓨팅 파워 자체에 대해서 이걸 저비용으로도 또 운영할 수 있는 AI 모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이 토큰당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토큰당 비용이 저렴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과 같은 강도의 업무를 AI에게 시킬 때 더 적은 비용만 가지고 이것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AI 수요가 꺾였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제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는 AI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반길만한 일인데요. 이런 식의 그 토큰당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GPU 임대업을 하고 있는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토큰당 비용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하나의 기업이 사용하는 GPU 인스턴스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이 토큰당 비용이 줄어들었을 때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를 했는데 이제는 10만 원만 가지고도 10이라는 업무를 AI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용이 많이 줄어든 덕분에 말이에요. 그런 비용이 줄어든 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똑같이 100만 원을 계속 써서 이제는 100의 업무를 할래 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10의 업무만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100만 원씩 내던 거 이제는 그냥 10만 원만 내고 계속 10의 업무만 우리는 AI를 통해서 수행할게 라고 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GPU 임대업 사업을 하고 있는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는 매출에 또 약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드는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코어웨이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이 AI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도리어 더 큰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을 거예요. 비용이 저렴해지면은 원래는 AI를 쓸 생각도 안 했던 기업들도 너도 나도 AI를 쓰기 위해서 뛰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수요가 계속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어떤 전제가 만족이 되면은 뭐 충분히 그냥 단순히 약간의 우려 정도였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럼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영업 목표를 40%나 하향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GPU 임대가 계속해서 저렴하고 유연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중인데 고정비 중심의 사업자인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소 압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에서 이 코어웨이브에 대한 우려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또 최근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네비우스란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PU 임대 사업은 코어웨이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기업들도 GPU를 구매할 여력만 된다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은 똑같이 GPU 임대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네비우스이고요. 이 네비우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재정이 건전한 쪽이 더 좋지 않나? 뭐 기왕이라면 다홍치마라고 빚이 많은 코어웨이브보다는 빚이 없는 재정적으로 건전한 네비우스가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인포에서 또 비교해 놓은 바입니다.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은 뭐 코어웨이브가 네비우스보다 압도적으로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웨이브는 벌써 2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고요. 네비우스는 그것과 비교해서 뭐 1억 달러 남짓한 1억 2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네비우스의 성장세를 보시게 되면은 코어웨이브와 비교해도 결코 꿀리지 않을 정도로 가파른 매출 증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채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코어웨이브는 거의 20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가 80억 달러 수준으로 부채가 매출보다 훨씬 큰 구조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쥐고 있는 현금성 자산 역시 한 10억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네비우스는 1억 1750만 달러의 매출을 내면서 부채는 600만 달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은 25억 달러로 오히려 현금성 자산은 네비우스가 코어웨이브보다도 더 많죠. 고객사 명단 보시게 되면은 역시 코어웨이브가 당연히 더 네임밸류가 있는 짱짱한 고객사들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네비우스의 고객사 역시 어디 가서 꿀리는 플레이어들은 전혀 아니고요. 이 네비우스가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도 재무적으로 부채가 얼마 없고 현금은 많이 쥐고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오히려 코어웨이브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네비우스 역시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장 상황이 안 좋고 또 이 AI 수요가 앞으로 이렇게 영영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막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부진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올해 상장 이후 많이 올랐던 주가의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어웨이브와 비교했을 때 네비우스가 오히려 더 재무적으로 건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이 지금의 막대한 부채에 대해서 이것이 fuel for this company,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동력이다. 우리가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부채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도 현실이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빚이 많은 대신에 그 빚 가지고 열심히 성장할게 라는 약속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이 부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어웨이브의 상장 스토리와 함께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코어웨이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최대 IPO로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 주목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어웨이브가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